그냥 크게 학원이라고 하고 말씀드릴. 숙제가 많으면 좋다. 숙제가 없는 학원인 경우도 있죠. 해야 되는 것을 하게 되는 아이로 강사 교체가 잦은지 잦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안녕하세요, 안유 선생입니다. 오늘은 학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간고사 끝난지 고등학생은 저희 인근 지역은 고등학생은 한 주 정도 지난주에 끝났고 중학교는 지지난주에 끝났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학원을 옮기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동이 끝난 것 같고, 아니면 기말고사까지 보고 중3이면 이제 다음 달 기말고사고 다른 학년들은 12월에 기말고사인데, 어쨌든 기말고사까지 보고 옮기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좀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피해야 하는 학원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조금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냥 저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학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로 피해야 하는 학원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학원이라는 게 저 친구는 정말 좋은 학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한테는 또 좋지 않은 학원인 것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지 않은 학원도 어떤 학생에게는 또 맞는 학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학원, 그럼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뭡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로 다니면 안 되는 학원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극단을 피해서 좀 무난한 학원을 일단 다니는 게 조금 안 좋게 되는 상황을, 그죠? 혹은 조금 나은 상황의 학원을 보내는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절대로 피해야 하는 학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학원.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학원을 보내시는 각각의 학생에게 맞으면 좋은 학원이고, 아무리 좋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한테 맞지 않으면 나쁜 학원인 겁니다. 좋지 않은 학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심한다라는 말은 지극히 그 학원을 다니게 되는 학생 개인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혹은 피해야 하는 데 있어서, 좀 가려야 하는 데 있어서 좀 너무 그 기준이 많으면 적용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한 3개 정도로 제가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가 많으면 좋다, 숙제가 적으면 좋다, 그건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게 좀 이제 극단적인 케이스는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숙제에 있어서. 그래서 숙제가 너무 많다. 제가 있는 지역에도 대형 학원들이 숙제가 꽤 많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제가 없는 학원인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 2가지 경우는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숙제 없는 학원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숙제 없는 경우부터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숙제가 언제 시작되냐면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사교육 학원을 다니면 숙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한테 숙제를 가끔 안 해오거나 혹은 학원에 와서 하는 학생들한테, 야, 숙제가 영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숙제라는 의미의 단어가, 그죠? 그 중에서 홈워크,
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 집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숙제가 없는 걸 싫어하냐면 일단 뭐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이 학생들이 이제 집에서 어떤 조건에서 해야 하냐, 집에서 혼자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게 숙제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숙제라는 게 누가 해라 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바라는 아이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보지 않아도 우리 아이가 내가 해 가야 하는 부분을 혼자 앉아서 성실하게 해주기를 원하죠. 그게 발전하면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알아서 하는 학생이 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숙제라는 것,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시작되는 이 숙제라는 것이 아이가 나중에 혼자서 해야 되는 것을 하게 되는 아이로 발전하게 되는 첫 단추라고 저는 사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아이가 집에서는 너무 숙제를 안 해오는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학원에 남겨서 다 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면은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것도 반대하지만, 어쨌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 처음 이제 학습이라는 게 시작되는 시점이라면 숙제가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집에서 혼자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누구의 감시, 누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 학원 수업을 듣거나 이렇게 했을 때 숙제가 조금이라도 적은 양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것을 혼자서 챙겨서 해서 성실하게 해서 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첫 번째 단초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숙제는 있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 없는 학원은 저는 일단 숙제 없는 학원이 제가 좋은 학원이라고 생각했다면 저희 학원에 숙제가 없어야 되는데 저희 학원엔 숙제가 있습니다. 자, 없다를 했으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학원도 사실 저는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경우라는 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너무 많다가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지만 어떤 학생은 그걸 다 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는 학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숙제를 너무 많이 내줘도 다 하는 학생은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 다 소화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량적으로 어느 정도가 너무 많냐 이렇게 딱 따지고 몇 장 이상은 많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기에 우리 아이가 정말 성실한데 그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덜 한다. 그럼 많은 거죠. 그죠? 성실한데 엄청나게 투입을 했는데 덜 할 수밖에 없다. 그럼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인근 학원에는 이게 저도 다녀본 적은 없으니까 소문에 하루 일주일 숙제든 어쨌든 한 번 수업을 하고 그 다음 번 수업할 때까지 한 300문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절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한 문제 8문제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38, 24, 37쪽이에요. 37쪽 정도 됩니다. 그죠? 18장이죠. 많은 겁니다, 이거는.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그래서 너무 많으면 제가 핵심적으로 너무 많은 게 이제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제 걱정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죠? 전교 1등의 비밀, 자기 공부 몇 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공부는 숙제하는 게 자기 공부가 아니거든요. 몰랐던 걸 알게 되는 부분이 자기 공부고, 그 말은 수학으로 치면 틀린 문제 복습해서 절대 안 틀릴 수 있게 하는 이 시간이 필요한데 숙제가 너무 많으면
이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속 다음 학원 갈 때까지 계속 새로운 문제 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숙제가 너무 많으면 틀린 문제를 자기 거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숙제가 너무 많은 경우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장이 적정하냐, 이것도 사실 저는 뭐 이렇게 몇 장이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학생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들마다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그냥 정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정말 숙제하느라 열심히 하는데도 다 못해가고 맨날 새벽까지, 뭐 새벽은 아니라도 그죠, 2시 3시까지 그거 숙제하느라 뭐 잠을 설치고 있다, 뭐 그런 경우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물론 학원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개수를 다 많은 학원에 대해서 모든 숙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모님께서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한 학원 숙제 때문인지 여러 학원이 많기 때문인지 그런 것들도 사실 정리돼야 되는 겁니다. 학원 많이 다닌다고 성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죠? 다 많이 다니겠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원 개수하고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제가 뭐 까먹지 않으면 마지막에 링크를 해둘 테니까 성적이 좋으면 좀 더 다녀도 되고, 성적이 나쁠수록, 실력이 안 좋을수록 학원 개수는 줄어야 합니다. 똑바로 공부를 하려면. 자, 그래서 숙제는 너무 많은 경우와 거의 없는 경우는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겠냐. 물론 없는 경우에 뭔가 그 학원에 어떤 그 스킬이 있어서 숙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다 채울 수 있고 아이의 습관이나 이런 부분까지 뭔가 좀 보완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양끝단은 조금 지양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강사입니다. 강사는 제가 시즌 1인가 2에서도 강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강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던 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첫 번째 이제 이 강사 자체 개인적인 역량으로는 이제 경력이 좀 긴 게 좋죠. 당연히 경력이 긴 게 좋다. 저는 경력과 강사와 관련된 영상도 찍은 적이 있는데, 경력과 전공을 따졌을 때, 그죠? 전공이 제가 수학학원 하니까 수학과 수학교육과 뭐 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외를 전공이 아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저도 공학 전공자고, 공학 전공, 이과 전공, 뭐 이런 부분, 물리학과 굉장히 수학 많이 합니다. 물리학과, 그죠? 기계공학과, 어떤 토목공학과, 이런 역학을 다루는 쪽은 수학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수학을 준비해서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전공과 경력 중에 전공은 했는데 경력이 낮은 사람과 전공이 수학 수교는 아니지만 뭐 공학이나 이과를 전공해서 경력이 긴 사람, 긴 선생님 중에 누구를 택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경력을 택한다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경력이 긴 경우가 좀 낫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가르쳐 봤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본인들의 스타일.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긴 게 좋다, 이거죠.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개개인의 능력이고, 학원 전체로 봤을 때 강사 교체가 잦지 않아야죠. 물론 일부러 자주 교체하는 학원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가령 어떤 선생님이 5년, 6년, 7년을 학원에 다녔는데 어떤 신입생을 받을 때 저희 학원 선생님은 최소 5, 6년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어떤 한 선생님이 사표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강사 교체는 잦지 않는 게 학생에게 일단 학생이 선생님이 자꾸 바뀌면 선생님 스타일이 바뀌니까 학생들도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강사가 학원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 조금 마이너스 요인일 수 있죠. 그 선생님이 완전히 적응하고 수업하는 것과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적응 도중에 수업하는 거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사 교체가 잦지 않아야 한다. 그거는 이제 학생 측면에서 뭐 당연히 좋지 않은 거니까. 자, 그러면 강사 교체가 잦은지 잦지 않은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학원에 가시면 강사 게시가 있습니다. 강사 게시표. 이거는 강사 게시표를 보여달라고 하실 필요는 없고 어딘가에 로비나 이런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게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 게시표를 보시고 전반적인 채용일을 확인하시면 돼요. 거기에 채용일이 다 써 있거든요. 강사별로 수업을 하시는 사람 강사별로 언제 채용되어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채용 날짜가 최근이고, 그죠? 그런 상황이면 강사 교체가 최근에 있었거나 혹은 자주 발생하는 학원일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강사의 한 절반 이상 분들이 몇 년 전에 채용되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이 학원은 강사가 그렇게 자주 바뀌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사 명단을 보자고 해도 사실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죠? 보여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게시된 걸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아마 학원에 가셔서 유심히 강사 게시표를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100명에 1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 오셔서 이걸 요구하시는 분이 한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고요. 그죠? 혹은 강사 게시표를 찾아서 유심히 보시는 분들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면 자주 안 바뀝니다. 이런 말씀은 할 수 있어요.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죠? 자주 바뀝니다. 이런 말씀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보다 강사 게시표를 보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기 힘들면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판단해 보셔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강사 게시표를 보고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 경력이 짧거나, 물론 저도 채용했을 때 신입으로 채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일단 경력이 짧은 것보다 경력이 긴 게 제 원장 입장에서 좀 더 선호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학생을 이렇게 가르치는 스킬이 조금 더 정제되어 있고 늘어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력이 낮다고 무조건 못 가르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1년 전에 있었던 저희 학원 여선생님도 신입이었지만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레벨 관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와 레벨이 있는데 일단 LT라고 부르는 레벨 테스트는 입학 테스트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누구한테? 초중등생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레벨 테스트 없이 수업을 시작한다라는 말은 저는 의사가 뭔가 진료를 하지 않고 약을 처방하는 거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의 실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필요한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그죠? 특히 같은 지역에 뭐 어떤 성적표 나눠주는지는 모르겠죠. 나눠주진 않잖아요. 그죠?
등수도 잘 모르고 점수만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레벨 테스트를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레벨 테스트를 쳐야 학생이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레벨 테스트를 확인하고 치고 그 결과를 보고 반을 배정하던가 뭔가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습소든 어떤 것이든. 그죠? 오히려 과외 선생님이 레벨 테스트를 준비해서 치는 과외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는 게 1대1 수업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물론 성적표가 있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오는 고등학생들은 레벨 테스트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모의고사 성적은 그 등급은 그 학생의 실력을 충분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 테스트는 있는 게 좋다. 레벨 테스트를 안 치는 학원은 조금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못 보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레벨입니다. 레벨은 일단 많이 나눠져 있는 게 좋죠. 여러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게 좋습니다. 실력별로. 제 말씀은 이 레벨은 실력별로 많이 나눠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 1등급 반, 2등급 반, 3등급 반, 4등급 반, 5등급 반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면 좋죠. 혹은 1등급 안에서도 2% 이내, 4% 이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수업을 듣는 학생한테 더 좋은 겁니다. 비슷한 학생들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학원의 여건상 이렇게 세심하게 다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은 학원의 경우에 그죠? 뭐 1등급 반, 2등급 반만 나눠줘도 사실은 괜찮은 겁니다. 1, 2등급 반이 한꺼번에 듣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가르쳐 보면 1등급하고 2등급의 태도가 다르고 또 저희가 있는 과열학군 쪽은 내신 1등급과 모의고사 1등급의 실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눠지는 게 맞죠. 그래서 많이 나눠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묶이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같이 가르쳐도 그렇게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별로 레벨이 많은 게 일단 좋고요. 제가 오늘 이 레벨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진도가 레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도가 레벨, 너는 진도를 많이 나갔으니 A반이고 좋은 반, 너는 진도를 덜 나갔으니 B반이고 너는 진도를 하나도 안 나갔으니 현행반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실력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이거죠. 진도로 레벨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진도 많이 나갔다라는 의미로 막 1, 2, 3등급 가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이 수업을 들으면 이 수업이 좀 이상한 거, 이 학생한테도 맞지 않고 이 학생한테 맞지 않고 이 학생한테도 맞지도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다 한꺼번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도는 실력이 아닙니다. 진도는 실력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1, 2, 3, 4, 5등급은 그죠? 이게 실력이잖아요. 실력 1등급은 어려운 문제를 30번 문제, 21번 문제를 맞힌 학생이 1등급이고 그거 틀린 게 2등급이고 더 틀리면 3, 4등급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그죠? 이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뭐 1학년 고1이라고 하면 미적분을 한 학생도 있고 미적분을 안 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냥 진도인 거지. 내가 배워봤었다라는 경험인 거지. 실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초중등생을 레벨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진도 위주로 너는 이 정도까지 배웠으니까 2반, 너는 이 정도까지 안 배웠으니까 2반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는 이런 진도는 레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는 레벨이 제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이렇게 진도 위주로 레벨을 나누는 학원은 조금 한번 보내시는데 고민해 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지향해야 되는 그런 학원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소아 화이팅!